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열흘 동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지난 달보다는 적자 폭을 줄여낸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가는 길이 좀 다르게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좀 오가면서 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은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같은 날부터 FOMC 열리고 다음 날까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내마녀의 날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수급의 변화에도 유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현재 요소수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이라고 밝혔는데요.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원에서 1,800원 사이입니다. 또 정부에서 조사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에서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3국과 또 10,000톤가량의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달 기준 이제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4.3개월분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정부는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에 20일에서 걸렸던 것을 5일로 단축하는 신속 검사 체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수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 품목을 한 국가에만 의존해 오면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뭘까요? 네, 우선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화 안정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전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공급망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소관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더불어 국가 국민경제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 생산 등에 기여한 사업자는 소관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종으로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채권의 신용 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춘 기업 수를 집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왔나요? 일단은 12개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곳은 하향 조정 사유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기업 신용도를 압박해온 PF 리스크가 연말 신용평가사 정기평가 시즌과 맞물려서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강등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연이어 등급 전망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등급 전망은 향후 등급 조정의 방향성을 뜻하는데요. 지금 당장 등급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재무 상태를 관찰하며 해당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종전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인 A+는 유지됐지만 등급 전망이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려왔고요. 또 신용도를 조정한 한국기업평가의 보고서를 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9월 말 기준 PF 위험 노출액은 약 9,8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브릿지론 비중이 57%, 또 변제순 이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중우순위의 비중은 73%로 집계됐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이미 올해 초 계열사였던 다울 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해서 PF발 유동성 위기를 한 곱이 넘긴 바 있는데요. 여전히 PF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금융회사들도 PF 그림자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사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건설사 역시 PF 리스크에 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건설의 경우에는 브릿지 PF의 본 PF 전환 지연과 또 PF 우발 부채 등가 등을 이유로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무보증 사채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 분양과 착공이 감소해서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율이 크게 낮아지고 만기 연장 사례가 증가하고 또 부동산 PF 롤오버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연말로 예상돼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신평사들의 기업보험 신용도도 정기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PF 리스크에 따른 추가 강등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 서울이 해외 자본 유치 발굴을 위해서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코어 100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선 117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코어 100은 글로벌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울 소재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로부터 투자받은 AI 주식 분석 기업 호라이존 테크놀로지와 또 포브스 아시아에서 100대 유망 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 아우토크립스가 코어 100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117개 기업을 포함해서 코어 100 기업은 모두 220개입니다. 인베스트 서울은 이들에게 글로벌 투자기관의 상시 매칭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또 투자 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에게는 영문 팩트시트 IR 피칭덱 작성과 또 영상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베스트 서울과 협력 중인 국내 로펌을 통해서 투자거래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서울시의 코어 100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한 주 꽤 바쁠 예정인데요. 미국의 CPI FOMC 결과부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변동성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오름폭 서서히 줄여나가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58%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8%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벤트 대기 심리와 달러 반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폭 서서히 줄이다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01%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2,520포인트도 깨지면서 현재는 2,518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테마주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이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LIG 넥스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로봇주들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은 국방 로봇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 업종도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현재 상승폭 줄인 코스피.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자세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다시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3억 원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7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화 꽤 강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의 강세 속에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은 500억 원 넘게 덜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환 매장세 보였던 테마주들, 지난주에 이렇게 강세 보였던 테마주들 오늘은 수익률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테마주들도 있는데요. 한네트가 CBDC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오늘 한네트를 필두로 CBDC 관련주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 이슈 소식 속 AR, VR, 메타버스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31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39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좁은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현재는 0.64% 오른 73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은 반도체 위주의 매수세 보이면서 15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투자기관과 연기금에서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75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7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네요. 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섹터 AR 관련주입니다. 위즈빅 스튜디오가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20억 원이고요. 신주 상장일은 12월 28일입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위즈빅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국내 최정상급 배우인 이정재와 정우성도 함께 참여한다고 밝혀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위즈빅 스튜디오가 두 정상급 배우와 의기투합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콘텐츠의 성공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위즈빅 스튜디오 상한가 현재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덱스터도 강합니다. 덱스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색 보정 작업을 맡은 바 있죠. 현재 10%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테마성으로 올랐던 섹터들 오늘은 차익 매물이 일제히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확산세 속에 강세 보였던 관련주들 오늘은 일제히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치료제, 오늘 진단키트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 현재 6.7%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치료약 관련주인 국제약품과 위더스 제약 각각 6.64%, 7.9%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 로봇 개발 제조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추진 소식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인수 과정에서 고스트 로보틱스 기업 가치를 약 4억 달러로 평가했는데요. 취득 금액은 1,876억 원이고 취득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LIG 넥스원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산기업인 LIG 넥스원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로봇 군경 기업으로 유명한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 속에서 주가를 상한가에 근접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공시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번 인수 증권가들의 시각과 그리고 인수 효과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최대 문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수익성이죠.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다 보니 국내 군에 납품하는 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굉장히 낮은 산업이었는데 이게 수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진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미국 무기와 호환된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미국 쪽에 전반적으로 무기를 같이 쓰고 있는 국가들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실제로 수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밸류가 올라오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계라고 하는 것도 향후 전자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래 전쟁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척후병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의 역할로서 혹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지역 쪽의 접근 쪽으로서 로봇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굉장히 앞선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는 이 유도무기 전문업체이고 레이더 전문업체인 LIG 넥스원의 시너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지금 매출 규모라든지 향후 수주 가능성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이슈로 급등한다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급등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하고 있죠.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현재의 밸류가 적정한지 여부가 저는 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너지를 읽겠지만 현재 주가 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짚어봐야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그간 저평가되어 왔기도 했고 매출의 90% 정도가 국내 매출 입니다. 그리고 수출 정도는 한 1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간 쌓여왔던 수주 잔고의 경우에도 4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해서 인수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지금 UAE 실적 자체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그래서 내년도 이익을 올해 이익 대비 한 2배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UAE 수주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는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UAE의 천궁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유도무기가 추가적으로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가졌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 쪽에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가졌는데 이게 아직까지 연결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UAE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매출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게 확인되기 이전에 현재 벌써부터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켜서 현재 PB 관점에서 2배가 넘어가는 주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로봇계 사업을 인수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내 총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미 PB 2배를 넘어버린 상황이어서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지금 PER 기준으로도 15배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주가는 그렇게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신고가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싸지 않다. 싸지 않다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정말로 기술적인 단기적인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종목 말고 방산주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UAE 위외에 추가적인 수주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는 만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결코 싸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LIG 넥선 외에도 사실 현대로템 역시도 로봇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방산주를 내년에 좀 투자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LIG 넥선과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방산주와 그리고 로봇 모멘텀을 동시에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종목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일단 국내 비중이 높았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회사 모두 수익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대로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지금 그 기차 영역 그러니까 뭐 전철을 포함한 그런 열차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동안은 열차 수주가 여기저기 그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저가 수주를 넣는 바람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그 기차 부분에서 뭐 수주가 개선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뭐 여전히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나아진다라는 것이지 뭐 드라마틱한 개선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로봇계에는 지금 그 다른 회사들 앞단에 있는 경쟁 회사들의 어떤 능력을 살펴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멘텀으로 섞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엔 너무 앞서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열차 부분에서의 수익성 개선 정도와 더불어 해외 쪽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일 텐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명확한 지금 숫자를 찍어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단 그 기대감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점점 밸류가 높아진다 정도만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기는 한데 속도를 너무 올리기보다는 관련된 소식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산주 내에서는 가장 밸류가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이나 LIG 넥선보다는 지금 단연코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기본적으로 4분기에다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신규 수주 숫자를 찍어주고 있는 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다는 거죠. 물론 넓은 범위에서 보면 K2나 K9이나 모두 우리나라 방산그룹과 전체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1등주로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선유주로서는 하나시스템을 꼽고 싶고 오늘 언급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나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내에서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이고 하나그룹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 주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은 상장 후 15거래일간 평균 시가총액이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50위 이내면 가능한데요. 에코프로 머티는 현재 9조 5,540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4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서도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후에 주가가 300% 정도 상승률을 보였던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저희가 좀 누려볼 수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방금 얘기한 그 시총 50위 안에 계속 편입됨으로써 오늘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례 편입이기 때문에 의외로 너무 빠른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편입되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 쪽에서 이 종목을 뭐 미리 담고 있었던 뭐 펀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담지 않았던 펀드는 트래킹 에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 그런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와 상관없이
그 수급 기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떨어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 상장하기 전날인가 아마 상장하고 나선가 바로 이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점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는 수급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으로 가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벤트가 마감되는 게 이 종목에는 최대 악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코스피 200을 복제할 때 200 종목을 다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그다음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30개에서 아무리 많아야 50개 종목을 사게 되는데 이 종목에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의 편입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급적인 이슈가 시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마감 이유가 최근 들어서 별로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벤트 마감 이전까지는 초강세, 마감 이후에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업황의 폭발적인 상승이 없다면 아마도 이 종목도 이벤트 이후에는 힘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 이벤트 소멸 이후에 좀 아무래도 좀 불안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거래 대금을 추월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전기차 업황이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 봐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장기로 볼 종목은 아니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벤트 이후에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업황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4분기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에코프로그램의 지금 최대 과제는 삼성 SDI와의 숙제는 풀었죠. 40조 이상의 수주를 드디어 이제 도장을 찍으면서 그 숙제는 풀었는데 남아있는 숙제는 두 가지가 있죠. SK온과 연계되어 있는 포드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숙제가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의 숙제는 지금 거린매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린매이의 지분이 50%잖아요. 합작 법인 자체가. 그러면 그 미국의 보조금 법에 의하면 25%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추가 투자할 돈이 과연 에코프로 그룹 내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 중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다. 네. 정말로 중장기로 보려면 차라리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벤트 이후에는 탄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벤트가 마감한다면 1월 달에 이벤트가 마감된다면 그 이전에 정리를 일단 한번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에 한번 정리하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방산주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좀 전반에 좀 다뤄봤었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여전히 탑픽은 이 안에 없습니다. 다 비싸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싼 종목군들을 저는 공격적으로 살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에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똑같이 그 소재 영역의 산 종목을 골라왔는데 동진세미캠입니다. 이 종목도 전반적인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반도체를 비롯한 소위 IT 쪽에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도체 쪽 뭐 좋아진다는 얘기는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얘기를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업황을 반전시키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익도 올라갈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소위 감광핵 소재가 그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것을 동진세미캠이 일부 가져왔고 그다음에 국내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강광핵 자체가 EUV용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EUV용 강광핵까지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등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미세공정의 필수 소재에 대해서는 솔브레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정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 목표가가 역사적 밸류의 상단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밸류 상단까지 가는 거라면 5만 원 이상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동진세미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니드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대, 신시대가 열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동맹인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다른 산업에는 어떤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반도체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의 완전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문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네덜란드는 뭐 슈퍼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관기에 있어서 EUB의 절대 강국, 뭐 절대 강국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독점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일단 한미일이 반도체 동맹을 아주 뭐 굉장히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한 추인 장비 쪽에서의 네덜란드가 합쳐지는 부분까지 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단 장비와 첨단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의 만남, 이건 뭐 진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드림 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EUB를 이번에 분명히 이제 어떤 언약을 받아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ASML이라는 그 노관기의 아주 뭐 절대 강자인 ASML이 2021년도죠. 그때 한국에 와갖고 2,400억 원 화성지구에다가 이제 투자해서 연구소 및 서비스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서 이제 결정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갑니다. 근데 이제 꼭 반도체만 한 것도 아니고요.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뭐 이런 데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친근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주식 시장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고, 회계라는 제도를 세상에 알린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하고 충남 합한 것밖에 안 돼요. 인구도 우리나라 3분의 1인데 디지털 국가 지수로 보면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6위거든요. 미국이 1등이고 그 정도로 아주 강소국으로서의 위치를 잘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서의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뭐 모든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뭐 반도체를 더불어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기대 효과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 좀 보입니다. 네덜란드까지 가세가 된다면 더욱더 그 큰 힘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먼저 ASML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뭐 극자에선 EUB, Extreme Ultraviolet 노광 장비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독점 회사입니다. 독점 회사. 여기가 지금 뭐 이거 하나만 2010년대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사실 그때 이 노광기 부분은 니콘하고 그다음에 캐논하고 여기 세 군데서 이렇게 3분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ASML은 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쪽 EUB 쪽으로 나갔고 다른 데 이제 그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96% 정도의 지금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슈퍼사이클 그 사이에 돌아간 걸 보면 결국은 슈퍼사이클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항상 ASML이었다. 거기와 동맹을 맺는 부분. 그다음에 재미난 거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각국의 이제 수반이 클린룸에 가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회사에서의 불문율이 있는 게요. 클린룸 잘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클린룸 가면은 공정이 어떤지 싹 봐요. 저도 반쯤은 맞힐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여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 초대해놓고 우리 안방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지금 거기에 구강까지 요번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근데 같이 가는 장소가 더 신박한 거죠. 왜냐하면 EUV 나노 다음 세대의 장비를 신축하는 그 클린룸을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TSMC에서는 이거를 차세대 EUV를 지금 뭐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뭐 지금 삼성전자니 하이닉스 지금 수장까지 다 들어오고 대통령까지 가면 한 대 드릴게요라는 약속이 아니겠느냐. 그런 뭐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ASML이 이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느냐. 지금 뭐 경쟁회사라는 게 니콘, 뭐 캐논, 그다음에 AME라고 지금 중국 업체인데 그냥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뭐 절대적인 슈퍼을로서의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덜란드가 은근히 우리나라랑 친해요. 뭐 히딩크도 여러분 생각하지만 뭐 튤립이나 무슨 풍차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번에 엑스포 2030 때 서방 국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공식 지지를 한 나라예요. 그다음에 6.25 때도 그때는 수교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미국, 영국, 호주 다음 네 번째로 3,522명의 자기네 군대를 한국에 수교도 없는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등등의 굉장히 뭐 끈적끈적하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뭐 우리 과거 역사상에서 하멜 표류기도 나오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굉장히 뭐 먼 나라처럼 보이지만 강소국이고요. 우리나라하고는 끈끈한 지금 연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를 꽤나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탐방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우리 기업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기 들어가는 많은 이제 약품들이 있고요. 이제 뭐 어쨌든 노광을 하면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이 화학 재료의 많은 양은 한국 알콜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진 샘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회사죠. 거기하고 KC텍이나 그다음에 SNS텍이나 등등 관련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ASML이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자기네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팬아웃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알콜과 동진세미캠 등의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은 삼성전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 대립각 속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협력이 두터워진다면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2나노를 빨리 가야 되거든요. 2나노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또 지금에 있는 현재 EUV 장비는 안 되고요. 하이나노 EUV가 필요한데 그거 만드는 그 클린룸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나노 EUV는 지금 TSMC에서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삼성전자 한 대 어떻게 써보실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이나노 EUV가 확보가 되면은 첨단 미세 공정에서 굉장히 지금 TSMC가 지금 2나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한미일의 그 축을 하나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국은 생산 능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건 설계와 기본 원천 기술이 있고요. 일본은 소재고 빠진 게 장비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재편되는 반도체 공급망에 이제 한 축을
여기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탄탄한 반도체의 어떤 이 협력체로서의 아주 굳건한 그런 위상을 지금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네덜란드가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랑 제일 2위에서 교역량이 많거든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지금 2위에서 가장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의 지금 세계 순위 2위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이번에 신규 원전 확보한 것 같아요. 네. 1,500메가와트 2대를 지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해 쪽에 이제 그린 수소 설치하는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다방면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세일즈 외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도 협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좌관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한 네덜란드 경제 비즈니스 포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웬만큼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면은 그것이 이제 내년도로 바뀌면서는 MOU로 가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는 그런 현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네덜란드하고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그냥 뭐 진짜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히딩크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디지털 강국 2위에 있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우리가 꼭 협력 체제를 잘 해서 우리가 첨단 부분들의 어떤 이름을 우리 한국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FMC가 열리게 됩니다. 3번 연속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동결은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번에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요번 주가요 굉장히 네. 아주 슈퍼 위크인 게 전 세계 30개국의 중앙은행이 네. 다 금리를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노르웨이하고 러시아는 지금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브라질, 페루는 지금 내린다고 해 있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FOMC가 지금 3대 관전 포인트를 지금 우리가 갖고 오고 있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의 변화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지금 5.6%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5.1%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연준에서 경기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에 갈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그분의 입만 바라보고 있죠. 파월의 입만 바라보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났어요. 파월 의장의 찬물 기자회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예, 분명히 파월 의장은 기대감을 지금 굉장히 뉴트럴, 중화시키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지 언론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 조절에 대한 기대를 지금 완화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이제 3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미래 이제 짐작을 하시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5월, 6월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지금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기금이나 그다음에 뭐 펀드들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변동성을 갖고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지금 조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점도표 확인을 해보시고 내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파월의 발언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FOMC가 열리는 기간 동안 첫날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예.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좀 나와 있죠. 그 부분과 함께 이것에 따라서 좀 FOMC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12.12가 됐죠. 네. 12.12에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제 뭐 그런 얘기 되는데 일단 이제 마의 4% 벽을 뭐 완벽하게 뚫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느냐면 CPI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CPI가 지금 전망치를 하회를 한다면 인플레의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갔구나는 얘기를 해서 진짜 이것이 산타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플레 지표의 하락에 대한 시장이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파월 의장은 보니까 무슨 고금리가 뭐 장기화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큼 내려올 것인가. 근데 이제 주변들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아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4.1%에서 지금 3.1%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수는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금 죽이는 방향으로 파월 의장은 갖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직도 미국이 뭐 노 랜딩이니 소프트 랜딩 하는데 아직도 좀 불안한 점이 있고요. 거기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년도가 이제 대선의 계절이고 네. 또 지금 트럼프 후보가 6개의 경합주에서 5개에서 절대 우위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을 벌써 발표를 했어요.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증시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CP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인플레가 잡히고 있느냐 그 신호를 보낼 거고요. 네. 그것을 파월의 입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CPI 발표가 어떻게 날지, 또 이것이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좀 표현이 될지 살펴보셔야겠는데 FOMC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월가에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이 막 계속 지금 FOMC나 페드 의장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진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면 깔딱고개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CPI도 굉장히 지금 뭐 변동성에 불을 붙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부터는 모든 게 정치 경제적인 그런 판단들을 내리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시나리오별로 보면 일단 CPI가 3.1과 3.7 그러니까 마의 4%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만큼 뭐 평탄화를 시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지금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뭐 투자자 그다음에 펀드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게 여러분들 이 뭐 올라야 될 게 내려오고 내려올 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장기화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 계절도 앞둔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잘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